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 상황이 나빠지면서 2030 세대는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 사당 대통령 후보들이 TV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동의하기로 밝히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큰 틀에서 개혁의 필요성만 공감했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온도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고갈이 예고되는 국민연금의 상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필요한지 세부 방안을 점검해 봅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신창환 경북대학교 사회복지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연구 결과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신문 기사 제목들이 다소 충격적으로 좀 뽑혀 나오기도 했습니다. 2030 세대 앞으로 한 푼도 못 받는다. 이 기사 내용이 원래 좀 자극적으로 리드를 뽑다 보니까 그런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내용 자체는 사실 새로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연금 현재 상황 먼저 진단을 한번 해보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명 연구위원께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정말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 올까요? 뭐 이제 한경연 연구 결과가 이제 1990년생 연금 못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됐는데 이제 그 맥락을 좀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 연금 제도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지나친 낙관주의, 또 한쪽에서는 이제 또 뭐 저는 그게 뭐 지나친 비관주의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어쨌든 뭐 숫자는 정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연금 제도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제인데 제가 1차, 2차, 3차, 4차 국민연금 재정 개선을 다 참여했고 또 재정 안정 방안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4차 재정 개선이 2018년에 이제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때 재정 추계 결과가 2057년에 기금이 소진이 된다. 그러니까 2057년이라 그러면 1990년생들이 이제 연금 받을 시점이거든요. 네. 기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1990년생은 연금 제도를 그대로 놔두면 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전문가 자격으로 여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 4차 재정 계산인 2018년 재정 추계 결과가 굉장히 낙관적인 결과라는 겁니다. 네. 그 당시 저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지만 그 장기적인 어떤 출산율 가정, TFR, Total Fertility Rate 가정을 장기적으로 1.3 정도를 가정을 했었는데 2020년에 출산율이 0.84였고 네. 작년 출산율이 0.82 아닙니까? 네. 0.5%포인트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걸 반영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큰 차이는 안 나요. 이게 연금 제도라는 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네. 기금이 소진된 이후 시점부터는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낙관적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2018년의 4차 재정 전망도 2057년 기금이 소진된 이후에 보통 저희가 70년의 재정평가 기간을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8년에 70년을 더하면 2088년이 되겠죠. 57년에 기금이 소진된 시점부터 2088년까지 누적 적자가 경상가격이긴 합니다만 1경 7천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이제 나빠진 어떤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한다 그러면 그 누적 적자는 2경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뭐 정치인들도 그냥 한쪽으로 밀어놓고 전문가분들도 뭐 나라가 운영하는 제도인데 연금 못 받을 일 있겠냐, 왜 이렇게 공포 마케팅을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지나치게 뭐 낙관적인 말씀을 할 게 아니라 뭐 지금의 의사결정하는 분들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위주로 생각을 하면서 이게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1998년 보험료 9% 올린 이후에 지금 24년 동안 단 1%포인트도 못 올렸거든요. 네. 이 문제를 공론화하려다 보니까 한경련 또 언론에서도 1990년생은 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 그렇게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또 많은 우리 사회적인 어떤 관심을 유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내용도 보도도 충격적이었는데 우리 윤 연구위원님 보시기에는 그것마저도 낙관적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신 교수님, 예. 기금 고갈 예상 시기가 지금 윤 연구위원님 말씀하신 연도가 되어 있는데 이 시간 지금처럼 받을 수 없는 건 물론이고 아예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예고가 나왔는데 언제라고 보통 예측하고 있습니까? 예, 뭐 아까도 좀 전에 윤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가장 발표된 이제 2020년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 전망 추계에 보면은 이제 국민연금이 2039년에 적자로 전환이 되고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요 발표를 이제 얼마 전에 한경연에서 이제 그런 타이틀로 자극적인 타이틀로 뽑아서 언론에 이제 발표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점을 본다면 어차피 지금 많은 연구 결과들이 또 추세들이 50년에서 60년 사이에 기금이 고갈되는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고요. 네. 네. 그 시기가 거의 특정이 가능한 이유가 연구위원님 설계 당시부터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고갈은 예정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보완이 필요해서 수정을 하지 않으면 고갈은 갑자기 닥친 놀라운 일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많았지요. 근데 왜 안 됐다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1988년에 국민연금을 처음 1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 도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제도가 말이 1988년에 도입됐지 1970년대 초에 도입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석유 파동이 터지면서 경제 여건이 안 좋으니까 미루다 1988년에 도입된 거거든요. 네. 제가 왜 과거 얘기를 소관하냐면 우리 국민연금 제도는 그 서구사에서 뭐 2차 세계대전에 가장 장밋빛 전망이 팽배하던 가장 연금 역사 중에서 가장 좋던 시절에 가장 많이 주는 제도를 도입을 네. 했다는 겁니다. 소득 대체율 70%라는 건 뭐 근로기간 동안에 월급 대비 한 70%를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건데 보험료를 3%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걸 아무리 적게 잡아도 보험료 한 25% 걷어야 될 제도를 보험료는 3%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나마 9%까지는 그래도 좀 한 10년 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 재정 안정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보다는 정치인들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거 괜찮은데 왜 자꾸 공포 마케팅 하나 등등 이러면서 이제 정치적 논란이 생겼고 전에는 복지에 대해서 일반 국민분들도 잘 모르셨는데 이제 기초연금 등등에서 현금을 지급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함으로써 지금 적게 받는 건 고통스럽지만 한쪽에서는 괜찮다 그러면서 세금 걷어서 기초연금 같은 걸 지급하니까 우리 국민연금도 나중에 세금 걷어서 지급하면 되지 뭐 지금부터 이 난리냐. 적립금이 900조 있는데 네. 지금은 급한 건 재정 안정이 아니라 우리나라 높은 노인 빈곤율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서로 뭐 제가 볼 때 물타기인데요. 네. 하여튼 정치권이나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을 하다 보니까 이 내막을 잘 모르는 분들은 괜찮은데 왜 자꾸 당신들은 문제 있다 그러냐. 그러면서 20몇 년을 그냥 이렇게 허송세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노인 빈곤 말씀하셨는데 신 교수님 노인 빈곤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것도 지금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굉장히 급한 불이지만 그것과 연결되어서 국민연금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떤 측면에 주의를 해야 될까요? 예,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크게 국민연금 수급액을 볼 때 균등급여 부분과 이제 소득 비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이제 정확하게 인식하는 부분도 좀 낮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균등급여 부분은 이제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 가는 부분이고 또 소득 비례 부분은 납입한 금액에서 가는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이중으로 이제 연금 수급액이 결정이 됩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이제 언급하신 이제 기초연금하고 부분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연금 개혁이라는 것은 단순히 국민연금 개혁 하나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전반적인 노후소득 보장 체계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또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모든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와 같이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네.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눈에 띄는 부분만 정치인들이 관심을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뒤로 밀린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 내용들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 교수님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국민연금이 단순히 이 연금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 특히나 노인 빈곤 문제를 비롯한 많은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당장 내는 보험료율과 그다음에 나중에 받게 되는 금액, 소득 대체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세하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연구인님께서 말씀을 좀 주시죠. 예, 이번은 제가 드릴 말씀이 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못된 팩트가 알려지고 있고 그걸 정치인들이나 또 일부 이제
지금 약간 정치적으로 오염된 집단들이 그걸 널리 퍼뜨리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뭐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우리가 OECD 회원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최고다, 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는 평균의 함정입니다. 뭐 여기 교수님들 두 분 계시지만 우리나라 공무원 사학군인연금은 일본이나 독일보다 연금 액수가 더 많습니다. 그분들이 또 사망하신 배우자분들이 또 예전 70%지만 지금 60%또 유족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왜 빈곤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대기업 임원 지내신 분들 또 국민연금도 88년부터 가입한 대기업에 있는 분들은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한 퇴직연금 또 개인연금도 가입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우린 평균적으로 노인 빈곤율이 40%가 넘어서 OECD 뭐 3배가 넘고 4배가 된다. 그러니까 모든 자원들 이상 급하게 노인 빈곤율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가자. 이런 어떤 명분화의 기초연금이 도입이 됐는데 네. 실제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소득과 자산 실태를 보면 전체 노인들을 1분위 2부터 4분위로 분류했을 때 2, 3, 4분위는 젊은 층보다 훨씬 부유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알려지기가 싫은 거예요. 이걸 알려주면 지금처럼 선거 때마다 기초연금 10만 원씩 올린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노인 70%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분, 언론 카메라에 많이 나오는 분들, 리어카 힘들게 끄시면서 폐지 주시는 분들은 전체 노인의 한 3분의 1, 4분에 해당되는 절대 빈곤에 노출된 집단들이라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묘한 게 노인 빈곤 해소하겠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을 도입해 놓고서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 중에서 3분의 1은 OECD 기준의 상대 빈곤 개념으로도 빈곤한 노인이 아닙니다. 네. 젊은 층보다도 더 잘 살아요. 그런 분들하고 상대 빈곤보다도 낮은 절대 빈곤, 최소한의 음식물 섭취하기에도 부족한 소득을 갖고 있는 분들을 빈곤하지 않은 분들하고 똑같은 액수를 지금 지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만 65세가 되면 전체 70%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우리가 빠르게 고령화가 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빨리 늘어나고 대선 때마다 10만 원씩 올리다 보니까 기초연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네. 노인 빈곤율은 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팩트 공유를 할 필요가 있고 아까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기초연금이 이미 굉장히 비대해졌는데 국민연금에 또 균등 부분하고 소득 비례 부분이 있으면서 이 제도가 설계가 충돌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걸 아주 이실직고로 하고 제대로 얘기하고 우리가 고통스럽더라도 아까 말씀 주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어려운 분들한테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기초연금 세금 걷어들이는 제도거든요. 네. 국민연금 자기가 보험료 10년 이상 내면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이 제도 속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심지어 우리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최대 기초연금을 50%까지 감액하도록 돼 있어요. 네. 뭐 대선 때 급하게 공약을 만들다 보니 연금을 주기로 했는데 이게 대책이 없다 보니까 이상한 제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국민연금 오래 가입하면 기초연금 절반씩 깎는데 어떤 사람들이 적당한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가입 안 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보면 전문가들이 보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싹 숨겨놓고서 선거 때만 되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이 OECD 회원국 최고니까 10만 원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하자 그러면 적립금이 900조나 있는데 걱정도 팔자 이러면서 괜찮아 그러면서 그 허송 세월을 20몇 년간 했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상당 부분 이제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보이고요.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기초연금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에 왜 이제 연금이란 말이 붙느냐 그것도 사실은 처음에 이제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균등급여변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 이제 연금을 도입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학문적으로 뭐 기초 부분 또 소득 비례 부분 이렇게 나누는데 기초 부분이 워낙 이제 부족한 상황이고 연금 가입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기초연금이라는 명목으로 도입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왔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속 정치적으로 이것들이 이제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되면서 기초연금을 계속 올려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필요한 절대 빈곤 노인 계층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 액수만큼 네. 생계급여는 또 삭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줬다 뺐다 뺏는다 이런 식의 이제 비아냥이라든가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이제 나오기도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충돌이 되고 있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학생들의 수업할 때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약간 좀 이제 좋게 말하면 미국 그 서양에서의 퀼트라고 하죠.
천을 이제 갖다 붙이면 네. 약간의 이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그냥 갖다가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제도 간의 정합성이 안 맞고 그러면서 이제 빈곤 효과는 또 빈곤을 줄이려는 효과는 효과대로 보지 못하면서 재정은 재정대로 악화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신 교수님 퀼트라고 하셨는데 그걸 비판하는 쪽에서는 누더기라고 합니다. 예, 제가 이제 누더기라는 표현을 좀 쓰긴 그래서 예, 네. 그렇게 썼습니다. 두 분 다 말씀을 종합해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한데요. 그렇다면 국민연금 지금 보험료율이 연구위원님 9%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 비하면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떤 정도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이 연금 논의하는 장에서 대표적인 재정 안정론자라서 또 저 소리야 뭐 또 저를 아는 분들은 그런 소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OECD 회원국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도 지금 급여별 소득 대체를 지급하는 나라들의 평균 보험료가 가장 최근에 펜션 에러글란스 2021년 판한 18.5 수준인데 네. 그건 이제 OECD 회원국으로 새로 가입한 나라들이 우리처럼 이제 보험료 적게 부담하는 나라들이 몇 나라가 들어와서 그런 거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20%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아주 비교를 잘하는 핀란드라는 나라가 장기적으로 소득 대체율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는데 이미 그 나라는 거긴 커먼 펜션이라 그래서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과 급여율이 똑같은데 이제 국민연금 지금 보험료가 24.4%고요. 출산율을 그쪽에서는 1.4 이상으로 가정하고 1.7, 1.4 기준으로 따지면 이 친구들이 예상하는 장래의 보험료는 한 32% 이상으로 네. 예상하고 있어요. 공무원연금 이미 28%를 넘게 부담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9%에서 24년 동안 그 좋은 시절들을 다 강물처럼 흘려보내다 보니 그 눈에는 안 띄지만 그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될 그 부채들이 뭐 엄청나게 쌓이는 거죠. 네. 참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중간에 사실은 하셨는데 또 그 낙관적인 분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우리 적립금이 세계 2위다 이런 얘기 막 하지 않습니까? 일본 다음으로 우리가 많은데 그럼 유럽은 왜 적립금이 없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뒷부분에 좀 우리가 왜 계획을 해야 되는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솔직해야 될 게 이제 전문 용어로 임플리시 펜션 데트라는 게 있어요. 암묵적인 부채라는 거죠. 우리가 보험료는 3% 거두면서 급여율을 70% 주도록 했잖아요. 네. 그럼 보험료를 25% 정도는 걷어야 되는데 3%밖에 안 걷었으니까 매년 22%포인트는 적게 걷은 게 미래 세대 부담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발표를 안 하는데 전 발표라고 하는데 안 해요. 네. 정치적 부담스러우니까 저희가 적립금이 국민연금 적립금이 900조가 넘었습니다. 근데 그 미적립 부채를 고려하면 최소한 장기적으로 연금 지급해야 될 돈이 2,500조가 넘게 있어야 돼요. 네. 그럼 우리가 900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1,600조가 눈에는 안 나타나지만 미래 세대가 부담할 게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북극해에서 큰 빙하 부딪혀갖고 가라앉은 것처럼 우리 눈에 띄는 900조는 전체 지급해야 될 극히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현 세대가 자기들은 손 안 대고 그냥 직계 내고 많이 받으면 좋으니까 900조 있으니까 괜찮아 나중에 세금 얻어 줄게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네. 예, 연구위원님 지금 최소한 20% 제시하셨는데 신 교수님 보시기에도 우리 지금 보험료율이 인상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보통 이제 연금을 먼저 시행량이 대부분 이제 18%대고요. 또 영국 같은 경우도 연금 개혁을 했는데 거기는 거의 26%까지 이제 올렸습니다. 가까운 뭐 일본의 경우를 보면 저희랑 이제 부담액은 2배 더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받는 금액은 저희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은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입장에서는 이제 얼마나 더 낼 것이냐 그 문제는 이제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보험료율 인상은 좀 가급적 우리가 직접적으로 솔직하게 정치권에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일본 얘기를 잘못하면 또 친일파로 몰릴 것 같은데 일본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교수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소득 대체율이 일본이 우리보다 높기는 해요. 그랬는데 그것도 팩트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가 9%고 일본이 18.3%니까 우리보다 2배 정도는 높고 거기는 기초연금도 세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금도 일부 들어가지만 보험료를 내서 받습니다. 일본의 지금 소득 대체율이 한 60% 근처가 되고 있는데 그게 가구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하나가 직장을 다니고
부부가 기초연금을 둘이서 동시에 받을 때 합계 금액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득 대체율로 봤을 때 일본이 우리보다 높은데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우리 지금 기초연금이 저 A값 기준으로 가입자 평균으로 한 12% 생각하고 있거든요. 부부가 같이 받으면 24%인데 동시에 받으면 20% 감액을 합니다. 그러면 19.6% 정도 돼요. 지금 소득 대체율 국민연금이 43%니까 일본보다 우리가 보험료는 절반 부담하면서 소득 대체율 기준,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땐 더 높다는 네. 겁니다. 그런데 대선에서 지금 뭐 유력 후보들께서 이미 기초연금을 월 110만 원씩 인상하겠다 그러거든요. 네. 그럼 40만 원이 되고 부부 기준은 80만 원이 되면 이건 국민연금 가입자 지금 평균 물론 이게 평균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들 평균 연금액이 한 54만 원, 60만 원이 안 됩니다. 네. 그럼 어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걷어서 주는 제도는 자기 돈 아니라고 그냥 선거 때마다 올리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도 안 올리면서 액수도 많지 않은데 그럼 어쩌라는 말이냐 뭐 이런 얘기가 알겠습니다. 지금 보험료율도 하나의 풀어야 될 숙제지만 소득 대체율 가지고도 말이 많습니다. 소득 대체율이 지금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대체율이 40%인데 이거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을 보면 목표치 처음에 설계했던 거와는 너무 달라져 가지고 이게 보험이 연금이 소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뭐 푼돈, 용돈이 돼버렸다. 그래서 용돈연금이라는 비아냥도 있는데 소득 대체율 이 문제를 아까 지금 말씀 잠깐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다른 나라들 우리처럼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과감하게 분리를 했어요. 기초연금도 없애고 빈곤 노인한테 타겟팅해서 확실하게 내셔널 미니멈을 보장해주고 소득비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완전 소득비례, 공무원 사학연금처럼 소득비례 연금으로 바꾼 대신에 재정 안정화 조치로 보험료를 올려버리는 네. 거죠. 대신 지금 국민연금 소득 상한이 한 53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고소득자들은 자기 소득하고 많이 괴리가 있거든요. 그 소득을 뭐 700만 원, 800만 원 정도까지 올려주고 가입 기간을 지금보다 1.5배, 2배를 올린다 그러면 실제로 받는 연금액이 많아지겠죠.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내년부터 만 63세, 한국 나이 64세가 되고 2028년에 64, 2033년에 65세로 올라갑니다. 근데 국민연금의 의무 납입 연령은 만 59세에 묶여 있어요. 네. 지금 소득 크레바스 현상이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다고 소득 대체를 올린다고 그런 어떤 이상한 해프닝을 벌였는데 네. 진정으로 공정형을 강화를 하고 국민들의 소득 대체를 걱정한다 그러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사 중재를 하면서 국민연금 의무 납입 연령을 국민연금 수급하고 벌어진 격차 있지 않습니까? 네. 5년만 메꿔줘도 5년 더 가입하면 연금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소득 대체력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소득 대체를 높이면 그만큼 부담을 많이 해야 되고 보험료를 못 올리면 후세대 부담이 많아지니 우리의 제약 조건에서 풀 수 있는 건 가급적 노동시장을 개혁해서 그렇다고 뭐 정년 지금처럼 연공설령 연금 월급 많이 받으면서 청년층 고용 못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일본처럼 퇴직 후 재고용을 하면 월급 한 30-40% 받으면서 사회보험료 같은 걸 정부에 지원해주면 오래 가입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소득 대체율을 올리자는 말 자체에는 이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 건지도 잘 이해하지 못한 처사다 네. 이 말씀이시죠? 신 교수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뭐 앞에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좀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지금 이제 21세기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제도의 틀은 20세기 초중반 세계 경제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황금기 골든 에이지 시기에 만들어진 제도의 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시기에 서구에서 연금제도를 도입했는데 벌써 이제 연금 재정의 악화 부담 때문에 과감하게 이제 개혁 조치를 20-30년 전부터 시행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직도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초중반에 세계 경제가 아주 좋고 많은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제조업 중심 사회에서 산업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대였는데 지금은 바로 이제 모든 경제적 조건이나 인구 구성이 변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손을 대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연금이 고갈된다 하더라도 세금으로 받아서 그해 필요한 연금을 세금으로 받아서 연금을 지탱하는 방식, 유럽식 방식, 독일식 방식, 우리도 그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독일은 예를 들면 50년 전부터 우리보다 보험료를 많게는 6배, 지금도 2배 넘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독일 연금제도는 일본 연금제도도 마찬가지고 골병이 안 들어 있어요.
일본 후생연금, 우리가 본 땅 일본 후생연금 100년 뒤에도 줄 돈을 갖고 있어요, 지금. 독일의 부가방식 연금제도의 핵심이 뭐냐니까 전제가 되는 이 제도가 골병이 안 들었어요. 후세대에 물려줄 부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는 포인트는. 그러고 지금도 우리보다 보험료를 2배 부담하고 있고 우리는 보험료 부담할 거에 절반 정도 채 부담 안 하니까 매년 부채가 쌓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2004년 소위 말하는 하르치 계획이라는 걸 통해서 자동 안정 장치를 도입했어요. 연금제도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출산율이 낮아지고 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연금 받는 기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이 세 가지 요건이 연금 제도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제도 지속 가능성 현저하게 떨어뜨릴 거 아닙니까? 그럼 독일은 Sustainability Factor, 지속 가능성 계수라는 걸 이용해서 매년 이 독일 연금 제도가 지속 가능한지를 계산해 해보고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는 뭐 헌법에 문제 제기한다 그러는데 연금 수급자를 포함해서 자동으로 연금을 깎아버리는 자동 안정 장치를 도입하고 있어요. 그러니 적립금이 많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나 지금처럼 코로나 팬데믹처럼 위기가 닥치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독일의 국민연금공단이 연방 정부로부터 돈을 일시적으로 차입을 합니다.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적립금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독일 정부에 갚는데 대신 거기서 이자만은 안 받고 원금은 이렇게 받도록 돼 있어요. 그걸 갖다 독일은 부가 방식으로 하고 있음에도 멀쩡한데 왜 이 난리 브루스를 치고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저 같은 사람 많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급 시기를 늦추자고 합니다.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고 지금 예전에 말했던 노인도 아니지 않느냐, 청년이다. 그러니까 늦추자고 얘기하는데 노인 기준 연령 높여가지고 지급 시기 늦추자는 얘기에 대해서는 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먼저 우리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를 보면 벌써 이제 수급 연령을 상당 부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67세까지도 높여줬고요. 벌써 이제 67세도 너무 빠르다. 이제 70세까지 늦추자는 얘기가 벌써 이제 성숙되어 있고 아마 조만간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 이런 것들이 작동한다면 또 늦춰지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유럽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은 이제 기준 연령을 높였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도 뭐 고령화가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가이기 때문에 또 지금 60대가 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었을 때 기준 연령을 높이고 지급 시기를 조정하는 작업들을 분명히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기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우리가 같이 고민할 아까 잠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정년제도라든가 또 정년이 아닌 또 일정한 연령 이상이 됐었을 때 파트타임 잡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제공들이 같이 보완이 돼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계속 나왔지만 연금 개혁을 하고 나서 대부분의 노인들이 파타임으로 노인들이 일자리에 나가서 하는 그런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참고 사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을 개혁하자. 지금보다 더 많이 내고 수익에 당신이 버는 수익의 4분의 1 정도를 내고 나중에 지금 받는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그러냐면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바로 당신이 아니고 후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적인 저항이 필연적으로 동반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설득하거나 타개할 방안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는 전문가를 포함해서 정치인들도 뭐 많은 분들이 솔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칼럼을 쓴 게 그건데 이제 노무현 후보가 이해창 후보하고 이제 대선 토론할 때 그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해창 후보에 참여했던 안전모 교수는 그것 때문에 졌다 그러는데 이해창 후보는 OECD 권고에 따라서 국민연금 급여율을 70%에서 40%로 30%포인트 낮춰야 된다 그랬고 노무현 후보는 지금도 국민연금 용돈 수준인데 그거 깎으면 어떡하냐 그대로 놔두고 기초연금 새로 도입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된 후에 이분이 이제 굉장히 내부에 치열한 토론이 있었는데 기초연금 도입하면 나라 망하겠다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기초연금 포기,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이제 재정 안정화 조치를 시도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많은 분들은 그 당시 일반 국민들이 몰라서 노무현 정부 연금 계획에 일방적으로 당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교수님들도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이 과거를 소환하는 이게 뭐냐면 근데 대통령께서 관심을 갖고 연금 계획해야 된다 또 중부 장관을 통해서 많은
저 전문가들 뭐 노조니 뭐 등등 시민단체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이 개혁 안 하면 이거 굉장히 어렵다. 그러고 신문사 논소리원 분들하고 식사도 하면서 당신들이 홍보대사가 되라 그러면서 엄청난 노력을 한 결과 그것도 보험료는 못 돌리고 소득 대체율만 깎는 반쪽 개혁을 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는 뭐냐면 이 문제가 굉장히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다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이 다리 건너까지 왔는데도 괜찮다 그러고 자기들은 다리 끊고 도망가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MBC에서도 이런 방송 이런 프로를 기획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언론에서 제대로 된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의 소리를 자꾸 우리 사회 공론화를 시키면 또 우리 사회 뭐 정치인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그런 분들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정치를 또 나라를 위해서 하겠다는 분들이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하면 이게 많은 이제 지금은 괜찮다면서 이걸 다 수면 아래 내려놨거든요. 나라가 몇 년 들썩거리더라도 이 문제가 뭔지를 계속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문제를 하면 그러면 이거 지금 문제 있겠구나. 내 금쪽 같은 자식이 우리로 인해서 진짜 허리가 부러지겠구나. 이런 게 공론화되면 고통은 있고 뭐 나라가 혼란은 좀 있겠지만 어느 정도 개혁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설사 국민연금을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모수적으로 이제 다 이제 뭐 보험료율 대체 받는 금액을 뭐 소득 대체율을 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국민연금의 혜택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적다는 게 문제죠. 사각지대가 많다는 겁니다. 신 교수님, 지금 국민연금 가입률이 비정규직가 같은 경우에는 51.6%밖에 안 된다는데요. 네. 이분들은 개혁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나마 받는 혜택을 못 받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죠? 네, 비정규직 같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이 많고 저소득층일수록 사실은 이제 미가입자 비율이 높고 가입한다 하더라도 또 가입 기간이 짧다 보니까 저희 연금 삼식에 의하면 가입 기간 균등급여 아까 소득 재분배 부분에서도 가입 기간에 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역진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로 세대에 있을 때도 소득이 적었는데 노후가 돼서 연금 받을 때도 또 소득이 적은 그런 아주 역진적인 구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연금이라는 것은 이제 아주 원칙적으로 보면 노후에 이제 노동 시장에서 나갔을 때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노동 시장에서 나갔다는 개념 자체도 상당히 이제 불확실하게 될 텐데 어쨌든 일정한 연령 이상이 돼서 과거와 같이 풀타임으로 일하지 못할 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 근로세대들의 이 사각지대를 바로 해결해서 국민연금과 연계시킨다기보다는 다른 이제 소득보장제도와 연관적으로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토론 중에 못다 하신 말씀, 정치인이든 대선 후보든 누구든 당부하신 말씀 이렇게 해야지 이 연금이 안정화되고 좋은 방향으로 개혁이 된다. 이런 말씀을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동안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영규 의원 먼저 드릴까요? 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대선 후보들이 뭐 이렇게 억지로 코가 끼어갖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신뢰가 되는 건데 그냥 개혁에 합의는 했어요 두루뭉실. 근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걸 뭘 할 거냐? 이제 이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 계약을 개혁이라 그러고 개혁을 계약이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3월 2일인가에 대선 후보 토론이 한 번 있거든요. 사회 분야 그때. 그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합의를 했으니 몇 가지 원칙을 좀 설정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개혁 방안은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대 간 형평성을 누가 봐도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하겠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 제도가 굉장히 오래된 제도니까 시대에 안 맞는 제도니까 지금 최신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연금 제도를 고치겠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설정해 놔도 나중에 공론화가 됐을 때 이게 뭐야 그럼 지적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그냥 개혁만 하겠다 그러면 개혁하는 걸 갖다 개혁이라 그러면서 우리 개혁했다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3월 2일 토론에서 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 교수님. 예, 연금 개혁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코끼리 옮기기라는 말이 있거든요. 코끼리를 사람이 옮기려면 상당히 이건 어려운 일이죠. 이제 독일 연금 전문가가 한 말인데요. 그만큼 연금 개혁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나타낸 말입니다. 스웨덴이 이제 연금 개혁의 성공적 사례로 많이 언급됩니다. 근데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재정 상황이 아주 충분할 때 미리 30년 전부터 연금 개혁을 하자. 근데 이게 정쟁화될 요소가 있으니까 여야 정치인들이 합의를 해서 이거를 우리가 선거 이슈, 정쟁 이슈로 다루지 말자라는 신사협정을 맺고 그래서 선거 전에 타협을 통해서 연금 개혁안을 도출했고 그래서 그게 성공적 사례로 지금
자주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또 대선 끝나고 또 지방선거 있고 2024년 또 총선 어떤 분은 계속 선거만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계속 정쟁적인 어떤 진영 논리로 이 연금 개혁이 표류된다면 지금과 같은 좀 전에 말씀하신 개혁이 계약이 되고 개혁이 되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정치인들도 국민들도 연금제도 앞에서 솔직해져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갈이 예고된 국민연금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신창환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토론 나눠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